자연을 그냥 관찰하면 숫자는 보이지 않습니다. 과학이 자연의 숫자를 갖다 붙이는 과정을 제가 수량화라고, 이 온도계 고정점에 대해 동의를 하기까지는 150년을 쌓았습니다. 이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측정이란 힘들다. 그러나 훌륭히 발달되어 왔다. 우선은 이 감각에 의존하면서 시작하죠. 그러고 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멋진 측정기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. 추정하고 정제하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. 이미 존재하는 기준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보수하고 더 잘한다는 진보를 융합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학 지식이란 것이 계속 정밀해지죠. 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토대는 없지만 지식이 쌓아질 수 있다. 이제 그런 요지로 말씀드렸습니다. 이 과학 연구가 그렇게 완벽하게 정당화되지 못한 기초를 가지고도 진행된 거는 이 제1강에서 논의했던 쿤의 정상과학 개념하고도 통하죠.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. 특히 또 저번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, 우리가 말하는 이 점진적으로 축적하는 그 정상과학인의 진보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. 이 정상과학이라는 쿤의 개념은 그 하나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그 틀 안에서 연구하는 과학 말이죠. 또 이 패러다임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, 첫째로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과학적 업적, 또 두 번째 의미는 그 본을 따라서 하면서 형성되는 그 과학의 스타일. 그렇죠. 그 두 가지를 다 쿤은 패러다임이란 단어 하나로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떤 패러다임도 절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그걸 받아들이면 지식을 늘려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준다고 했던 거죠. 근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쿤의 논의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정상과학이라는 게 무한정 유지되지 못하고 과학혁명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이 쿤의 이론이었습니다. 이 포퍼 같은 사람들은 그 또 1강에 말씀드린 포퍼죠. 칼 포퍼, 그런 사람들은 정상과학은 이 순환 논리 같은 데 기반한 걸로서 그 독단적으로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결과밖에 못 난다고 그렇게 쿤을 비판했었는데, 그 반면에 이제 쿤은 정반대로 이 정상과학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정상과학은 말하자면 자기의 파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운명이라고 했는데요. 그 얘기는 뭐냐면 정상과학을 추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자기들의 패러다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극도의 노력을 합니다. 그냥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와르르 크게 무너진다는 거죠. 그러면서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. 이 모래성 같은 거 쌓아본 분은 잘 아시죠? 잘 쌓다가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. 과학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비유를 지금 한 건데요. 이게 바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사건들이고요. 우리가 대개 과학의 진보 역사를 볼 때 이 과학혁명이란 거를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사실로 봅니다.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는데,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 혁명,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가만히 있고 모든 천체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그 천동설을 믿었다가 반대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움직이는 천체의 일부라는 지동설로 바뀌었던 거죠. 이 쿤 자신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책 한 권을 또 썼었습니다. 그렇죠? 아시는 분도 있고 57년에 썼고,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구조 나오기 5년 전에 이미 그 자세한 사례 연구를 했었던 거죠. 또 이제 생물학에서 본다면 그 다윈주의의 진화론이 나왔을 때
이 옛날에는 정말 다 창조론을 믿고 그런 식으로 이 지구의 역사와 그 생물의 변천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해석했었던 건데, 이 다윈이 들어오면서 그 자연 선택의 법칙으로 해서 이거는 아무런 그 창조주도 없고 아무런 디자인을 해준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자연 법칙에 의한 진화를 얘기했죠.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다들 아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린 겁니다. 이런 것을 과학혁명이라고 대개들 한다. 또 이제 7강에서 자세히 얘기해야 할 화학혁명도 있습니다. 그거 화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. 자,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드린 이유는 뭐 과학혁명의 논의 그런 거에 익숙치 않은 분들한테 약간의 좀 직관적인 걸 심어드리려고 한 거고요. 이런 우리가 정말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훌륭한 과학적 이 진보를 이룬 사건들을 대개 과학혁명이라고 합니다. 근데 쿤이 얘기한 과학혁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좀 정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설명을 드려야죠.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자세히 드리기 전에 혁명이란 말을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. 과학에 무슨 혁명이 있을까? 우리가 혁명이란 건 정치적 개념이죠. 이 혁명이란 개념을 과학에 적용하는 게 과연 적합한 것일까? 혁명은 뭐가 뒤집어 엎어진다는 얘기인데요. 우리가 훌륭한 과학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걸 뒤엎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될 일이 아닌가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이 정치에서는 뒤엎어야 된다는 상황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. 왜냐하면 옛날에는 정말 일리가 있었던 체제인데 이제 상황이 변했는데 그 상황에 적응을 못한 체제가 돼서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고 바꿔야 된다든지, 아니면 처음에는 정권이 괜찮았는데 가면서 부패를 하거나 변질을 하거나 해서 갈아치워야 될 상황이 됐다든지, 그래서 이제 정치에서는 혁명도 가끔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, 그런 게 이해가 됩니다. 근데 과학에서 과학이 그렇게 부패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, 그렇죠? 과학의 상황이란 거는 그냥 자연을 공부하는 건데 그 자연 자체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새로운 과학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요. 그럼 과학에서 왜 도대체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고, 왜 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생각도 없이 혁명이 일어났다고 좋아하는 것인지,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근데 그건 어쨌든 이 쿤은 과학혁명을 정치혁명에 정말 의식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. 그 책에서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혁명기가 된 과학은 이 신구 패러다임의 경쟁과 투쟁 관계로서 표현을 하죠. 그래서 그 싸움을 조절해 주거나 이렇게 평가해 주는 중립적인 심판도 없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또 더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는 쿤이 그 싸움의 결판은 논증이나 검증을 해서 결판 낼 수 없다. 그럼 어떻게 결판이 났냐? 첫째, 그건 또 설득의 문제일 수 있다.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좀 정치적으로 들리죠. 과학에서 무슨 설득을 합니까? 증명해야지. 근데 쿤은 과학혁명이 아까도 몇 개 예 들었던 유명한 과학혁명의 예를 역사적으로 검증하면서 느끼게 된 게, 이거는 증명이 아니라 설득의 문제일 경우가 많다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. 어떤 경우에는 이 옛날 패러다임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바꾸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셔야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또 표현했는데요. 그건 쿤만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그 유명했던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있습니다. 그 처음으로 그 양자 개념을 만들었던 사람인데, 플랑크가 이 과학혁명이란 거는 장례식 하나하나 치러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, 그런 말 했다고 하네요.
또 그러면 쿤의 과학혁명 이론을 조금 과대 해석한 사람들은 그럼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니냐, 과학도.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은데 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쿤을 막 영웅시해갖고, 우리 쿤 선생이 보여준 것처럼 과학도 뭐 그냥 믿고 싶은 거 힘 있는 놈이 믿는 거야,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, 쿤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를 너무 오해했다고 이제 슬퍼했는데요. 그러나 쿤 자신이 이 설득이란 말 했고요. 그러면은 이 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요. 전향도 하고. 제가 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오리 토끼 그림입니다. 그래서 쿤이 과학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쭉 이 오리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토끼네, 아니면 난 이제부터 토끼로 봐야겠어,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그렇게 이 과학혁명 자체를 큰 이벤트로 보면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, 개개인의 그 전향 계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을 새로 보게 됐다는 거죠. 이 그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오리를 보다가 토끼를 봤다고 했을 때 이 그림에 들어가는 모든 선의 모든 부분의 해석이 갑자기 달라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이 눈은 눈입니다. 눈은 항상 눈인데 이 토끼 귀였던 거는 오리 부리가 되는 거고, 그렇죠? 이 토끼의 입이었던 거는 오리의 뒤통수가 되고, 모든 부분이 바뀌어 버리는데, 그건 뭐냐면 이 과학혁명을 겪게 되면 이 자기의 세계관이란 것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. 그래갖고 정말 뭐 종교를 새로 믿게 된 사람은 모든 삶의 내용이 다르게 보일 거고, 그런 식으로 과학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얻게 되면 이 옛날에 알고 있던 것도 갑자기 다르게 보인다. 이제 그런 거죠. 혁명이 자꾸 일어납니다. 과학자들이 이제 갑자기 초점이 흩어집니다. 지구는 돈다는 거 알았고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혁명은 이 고약한 아인슈타인이 나왔다는 겁니다. 과학에서도 내전이 일어납니다. 혁명이 진보적인 것뿐 아니라 퇴보적인 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. 제가 생각하기에 이 혁명적인 진보라는 거는 역설적인 얘기입니다. 과학이나 사회나 볼 때 역설적인데,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진보의 최고인 것처럼 보이거든요. 혁명적으로 진보한다는 건. 근데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전 패러다임에서 이루어놓은 진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허물어질 수밖에 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. 과학혁명을 하게 되면 그 전 패러다임에서 이루어놓았던 것이 많이 유실될 염려가 있다는 건데요. 그런 게 사실이라면 혁명이 진보적인 것뿐 아니라 퇴보적인 게 될 수도 있지 않는가. 그 결론을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. 혁명을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. 우리는 온갖 옳은 혁명을 했고 이 다음엔 끝. 우린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해 가면 됩니다. 근데 과학사나 일반 역사를 두 가지 다 볼 때 혁명이 자꾸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까지는 적어도 그 딱 한 번 혁명에서 인류가 또 과학이 영원히 그 토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혁명은 본 적이 없다 그거죠. 쿤이 드는 예 또 있습니다. 우리가 천동설을 배격하고 지동설을 만들었죠. 그때 뭐 뉴턴이니 또 갈릴레오니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. 혁명은. 지구는 돈다는 거 알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세세한 것만 밝혀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고약한 아인슈타인이 나왔다는 겁니다.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한 말이 당신들 절대적으로 뭐가 서 있고 뭐가 움직이는 거 없어요. 그렇게 얘기했죠.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도 그래야 좀 간단하다 그거죠, 일이. 그렇게 봐야 문제 풀기도 좋고, 태양이 절대적으로 있고